5년 동안 남편이 장님인 줄 알았다. 그런데 베이비 모니터가 거울 속 움직임을 포착했다. 비 내리는 새벽, 허름한 시골집에서 여자는 오늘도 남편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해 동안 남편의 어두운 세상 대신 그의 두 눈이 되어 주었던 그녀. 아무도 그녀의 고된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녀 역시 묵묵히 그 길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여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던 그 순간 이후 그녀의 모든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영혼의 속삭임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비가 내리는 소리가 파주의 오래된 집 창문을 두드리며 이야기의 서막을 알렸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54세의 영선은 5년 동안 맹인 남편 경호의 옷을 묵묵히 빨고 있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남편을 돌보는 동시에 휠체어에 앉아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까지 돌보고 있었다. 이웃들은 오랫동안 그녀가 무관심한 남편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바보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체념하고 침묵하는 영선은 보이지 않는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 실명하게 된 사고와 동시에 일어난 그들의 유일한 아들의 죽음이었다. 비가 창문을 더 세차게 두드리는 가운데 영선은 시어머니의 방에서 남편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무릎은 아침부터 시작된 청소로 이미 아파오고 있었다. 경호의 방은 항상 깨끗했지만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방을 청소했다. 그것은 그녀가 5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일과였다. 오늘도 창문 닦아 놓을게요. 영선이 방에 들어서며 말했다. 경호는 항상 그랬듯이 창가 쪽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약간 돌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했지만 그의 공허한 눈빛은 여전히 창밖을 향하고 있었다. 비가 많이 오나요? 그가 물었다. 네, 꽤 오래 내릴 것 같아요. 영선이 대답했다. 그녀는 남편의 옷을 정리하면서 흘낏 그를 쳐다보았다. 경호의 얼굴에는 항상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은 아들을 잃은 부모의 얼굴이었다. 영선은 청소를 마치고 시어머니의 방을 살펴보기 위해 작은 전자기기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바쁠 때 시어머니를 지켜볼 수 있도록 최근에 구입한 저렴한 베이비 모니터였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방에 모니터를 설치한 후 자신의 일상적인 집안일을 계속했다. 밤이 깊어갔다. 영선은 부엌에서 혼자 찬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하루 종일의 집안일로 뻐근했다. 모니터에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 소리는 항상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갑자기 모니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영선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아니었다. 바람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발자국 소리였다. 영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들어 화면을 바라보았다. 흑백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방이 비춰져 있었지만 눈에 띄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옷장 거울에 비친 모습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경호였다. 그는 확신에 찬 걸음으로 방 안을 걷고 있었다. 지팡이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그는 마치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사람처럼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모니터가 영선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그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세상이 그녀와 함께 멈춘 것 같았다. 영선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5년 동안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남편은 맹인이 아니었던 것인가? 그렇다면 왜?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을 폭풍처럼 휩쓸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침내 영선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베이비 모니터가 그녀의 손에서 떨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불확실했다. 방문 앞에 도착한 그녀는 멈췄다. 문을 열어야 할지 아니면 이 끔찍한 진실을 영원히 모른 채 살아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다. 비는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렸고 영선의 심장은 그 비보다 더 세차게 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선은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 기억이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베이비 모니터가 여전히 그녀의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다. 현실이었다.
경호는 5년 동안 그녀를 속여왔다. 영선은 천천히 일어나 평소와 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얼굴은 평온함을 가장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남편에게 당장 진실을 추궁하는 대신 그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내기로 했다.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영선이 경호의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평소와 같은 말을. 경호는 항상 그랬듯이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발걸음은 불안정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영선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새로운 시선으로 관찰했다.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경호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다. 맑아요. 어제 비가 그쳤어요. 영선이 대답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의 눈이 잠시 창문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허공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식사 시간 내내 영선은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일었지만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대신 그녀는 경호의 작은 행동들을 주시했다. 그가 음식을 찾을 때 너무 정확하게 포크를 내리는 것, 물컵을 들 때 손이 전혀 더듬지 않는 것.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영선은 시어머니도 이 거짓말에 가담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영선이 물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들어 영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항상 냉담함이 있었다. 항상 같지 뭐, 시어머니가 짧게 대답했다. 이 늙은이가 갑자기 좋아질 리가 있겠니? 식사가 끝난 후 영선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다. 빨래를 널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베이비 모니터를 여러 곳에 숨겨두었다. 거실, 경호의 방, 시어머니의 방. 그녀는 모든 것을 지켜볼 것이다. 오후가 되자 경호는 평소처럼 라디오를 듣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 영선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모니터 화면을 주시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경호가 분명히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갔다. 그의 움직임은 자신감 있고 정확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책장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영선의 손이 떨렸다. 그녀가 5년 동안 맹인 남편을 위해 책을 읽어주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 저녁이 되고 시어머니가 일찍 잠들자 영선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잠든 척하는 시어머니의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것을 눈치챘다. 어머니, 제가 알아요. 영선이 조용히 말했다. 경호 씨가 사실은 볼 수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영선이 본 적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다. 두려움? 아니면 죄책감? 그래서? 시어머니가 마침내 말했다. 네가 어떻게 알았든 상관없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영선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시어머니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더 깊게 파였다. 내 남편은 항상 좋은 배우였지.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말에는 영선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영선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5년 동안 희생한 시간, 이웃들의 수군거림, 자신의 꿈을 포기한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분노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움도 느꼈다. 경호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그저 그녀를 속이고 조종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영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베이비 모니터를 통해 경호의 방을 지켜보았다. 그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겼다. 영선은 남편의 얼굴에 비친 고통을 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영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남편과 직접 대면하고 진실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 침묵의 게임을 이어갈 것인가?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그녀는 예전의 영선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 진실은 그녀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밖에서는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둠이 더 깊어졌고 파주의 조용한 마을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영선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이틀 동안 영선은 베이비 모니터로 경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는 혼자 있을 때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책을 읽고 TV를 조용히 보고 심지어 창문을 통해 이웃들을 관찰하기도 했다. 영선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녀의 노트에는 경호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남아 있었다. 왜 경호는 5년 동안 맹인 행세를 한 것일까? 그날 오후 경호와 시어머니가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간 사이 영선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뭔가 단서를 찾아야 했다. 경호의 서랍, 옷장, 책상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지하실로 향했다. 오래된 집의 지하실은 습기가 차고 어두웠다. 여기에는 오래된 가구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영선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오래된 옷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하기까지 20분이 걸렸다. 상자는 잠겨 있었지만 영선은 주방 서랍에서 가져온 작은 드라이버로 열 수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웠다. 상자 안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있었다. 영선은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경호의 깔끔한 필체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사고가 일어난 날짜였다. 오늘 내 인생이 끝났다. 영선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손이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이 지하실에 울렸다. 민호가 죽었다. 내 아들이 죽었다. 내가 죽였다. 영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계속해서 읽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영선이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다. 내 오만함이 우리 아들을 데려갔다. 영선이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다. 영선은 충격에 빠졌다. 사고 당시 경호는 그녀에게 다른 차가 그들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것을 의심 없이 믿었다. 그런데 이제 5년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 경호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것을, 그가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영선은 떨리는 손으로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경호의 일기는 사고 후 그의 고통과 자책,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계획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의사는 내 시력이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어떻게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겠는가? 내 아들의 얼굴을, 그가 더 이상 없는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게다가 영선이 진실을 알면 나를 떠날 것이다. 나는 그녀 없이 살 수 없다. 그녀는 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도 그녀가 필요하다. 영선은 일기장을 무릎에 올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그녀가 5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의 희생, 그녀의 헌신, 모든 것이 경호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일기장의 페이지들을 계속 넘기며 영선은 경호의 내면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아들의 얼굴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결코 평화를 찾지 못했다. 한 페이지에서 영선의 시선을 사로잡는 문장이 있었다. 그녀는 남아야 한다. 그녀는 나를 용서해야 한다. 비록 그녀가 진실을 알지 못한다 해도. 영선은 일기장을 천천히 닫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를 압도했지만 동시에 경호를 향한 이상한 연민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속였지만 그것은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서였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녀의 5년을 빼앗은 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 영선은 일기장을 다시 상자에 넣고 지하실을 나왔다.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경호와 마주하고 진실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 거짓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경호와 시어머니의 차 소리가 들렸다. 영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루만 더 그녀는 이 비밀을 간직하고 싶었다. 무너져 내리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연민이 충돌했다. 경호는 그녀의 남편이자 아들을 죽인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를 속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죄책감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영선은 자신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밖에서는 해가 저물고 있었다. 파주의 고요한 마을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영선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내일 그녀는 마지막 진실을 찾아 나설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영선은 일찍 일어나 평소와 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오늘 그녀는 마지막 진실을 찾기 위해 경호가 다니던 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경호 씨, 오늘 시장에 다녀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영선이 남편에게 물었다. 경호는 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여전히 공허했지만 이제 영선은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경호가 대답했다. 영선은 시장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목적지는 시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5년 전 경호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이 그곳에 있었다. 병원은 크고 현대적이었다. 영선은 불안한 마음으로 로비에 들어섰다. 그녀는 접수대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5년 전에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박경호라고요. 당시 담당 의사를 만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접수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김재현 선생님이 담당하셨네요. 운이 좋으시네요. 오늘 근무 중이세요. 6층 안과로 가시면 됩니다. 영선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곳에서 어떤 진실을 듣게 될지 두려웠다. 김재현 의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영선을 친절하게 맞이했다. 박경호 씨의 아내분이시군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영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이 사실은 맹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저는 그가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고 이 상황은 그는 한숨을 쉬었다. 박경호 씨는 사고 후 일시적인 시력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의 치료 후 그의 시력은 80%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영선은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왜 그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그는 시력을 회복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했습니다. 영선은 손을 떨면서 물었다. 혹시 사고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다른 차가 우리 차를 들이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의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영선 씨, 유감스럽게도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 보고서와 병원 기록에 따르면 당신의 남편이 운전 중이었고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영선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우리 아들을 죽였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의사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는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보다 정신적 트라우마가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벌하고 싶어 했어요. 영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그는 맹인 행세를 한 거군요. 자신에 대한 벌로. 그리고 아마도 당신을 붙잡기 위해서일 겁니다. 의사가 덧붙였다. 그는 당신이 진실을 알면 떠날 것이라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영선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 선생님,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영선이 마침내 말했다. 왜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을까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 또한 손자를 잃었으니까요. 가족들은 때로 진실보다 평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영선은 천천히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알아야 할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영선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다. 그녀가 5년 동안 살아온 삶은 거짓과 비밀로 가득 찬 것이었다. 경호는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맹인 행세를 했다. 그는 자신을 벌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붙잡아두려 했다. 버스 안에서 영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경호를 미워해야 할까? 아니면 그를 용서해야 할까? 그는 그들의 아들을 죽였지만 동시에 그 또한 희생자였다.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의 감옥에 갇힌 사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선의 마음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이제 경호와 마주할 것이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다. 오늘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파주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마치 폭풍이 오고 있음을 예고하듯 영선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다가올 대면을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이제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파주의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영선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현관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자신을 추스렸다. 오늘 5년간의 거짓말과 비밀이 끝날 것이다. 문을 열자 집 안은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아마도 자신의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것이다. 영선은 젖은 우산을 현관에 두고 조용히 거실로 들어섰다. 경호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비 내리는 소리에 묻혀 그녀의 발소리를 듣지 못한 듯했다. 경호 씨, 영선이 조용히 불렀다. 경호는 놀라 몸을 돌렸다. 그는 재빨리 평소의 맹인 행세로 돌아가려 했지만 영선의 다음 말에 그는 얼어붙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돼요. 난 모든 걸 알아요.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빗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다. 경호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듯했다. 공허했던 그의 눈이 이제 영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에는 두려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경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베이비 모니터로 당신이 방안을 걷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당신의 일기도 읽었고 오늘은 병원에 다녀왔어요. 영선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모든 것을 알았어요. 사고에 대한 진실도, 당신이 왜 시력을 회복하지 않기로 했는지도. 경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선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왜? 영선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5년간의 고통과 배신감이 묻어났다. 왜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경호는 천천히 일어나 영선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은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다. 그는 영선 앞에 멈춰 서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두려웠어. 그가 속삭였다. 네가 날 떠날까봐, 네가 날 증오할까봐. 그날 밤 내가 한 일을 네가 알게 되면 넌 분명 날 떠났을 거야. 그래서 5년 동안 나를 속이기로 했어요. 영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당신에게 헌신하고 당신을 돌보고 내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호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처음에는 잠시만 그러려고 했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길 때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어. 어떻게 5년의 거짓말을 고백할 수 있겠어? 영선은 벽에 기대어 섰다. 그녀의 다리는 힘이 빠졌다. 당신은 민호를 죽였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 말은 그녀의 입에서 독처럼 쓰게 느껴졌다. 경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래, 내가 죽였어. 우리 아들을. 그의 목소리가 흐느낌에 잠겼다. 매일 밤 그 아이의 얼굴이 나를 찾아와. 매일 밤 그 사고가 반복돼. 난 단 하루도 그 기억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그런데 왜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영선이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나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어요. 그는 내 아들이었어요. 알아. 경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내가 비겁했어. 내가 이기적이었어. 하지만 널 너무 사랑했어. 널 잃을까봐 너무 두려웠어. 영선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쓰디쓴 웃음이었다.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거짓말과 속임수가?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예요. 당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도구로. 아니야. 경호가 소리쳤다. 그건 아니야.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네가 나를 위해 해준 모든 것을 보면서
난 정말 널 사랑하게 됐어. 더 깊이, 더 진실되게. 방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무슨 일이니?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영선은 시어머니를 노려보았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모든 것을. 그리고 침묵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내 아들을 배신할 수 있겠니? 그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었어. 그럼 저는요? 영선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 고통은 중요하지 않았나요?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영선은 이전에 시어머니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방 안의 세 사람은 각자의 슬픔과 후회, 분노 속에 갇혀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천둥 소리가 집을 진동시켰다. 경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영선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영선은 창밖으로 내리치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처럼 요동쳤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상실감이 그녀를 압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경호의 고통도 보았다. 그가 5년 동안 짊어져온 죄책감의 무게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경호를 바라보았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저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영선은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뒤에서 경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창밖으로 천둥이 다시 울렸다. 파주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마치 영선의 마음처럼. 다음 날 새벽, 영선은 작은 가방을 싸서 집을 나섰다. 그녀는 경호에게 메모 한 장을 남겼다. 며칠 동안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시어머니를 잘 돌봐주세요. 당신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영선은 택시를 타고 파주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와 경호가 결혼 초기에 살았던 작은 집이 있었다. 민호가 태어나고 처음 3년을 보낸 곳. 지금은 비어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택시가 오래된 목조주택 앞에 멈췄다. 영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다. 5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은 적막하고 차가웠다. 영선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다. 가구들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것들을 걷어냈다. 소파, 테이블, 텔레비전,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창계는 민호의 장난감들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작은 자동차, 블록, 곰인형. 영선은 곰인형을 집어들었다. 민호가 항상 좋아했던 것이다. 그녀는 인형을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경호와 영선의 결혼식 사진, 민호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민호의 첫 생일 사진. 그녀는 천천히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그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영선은 민호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작은 침대, 책상, 장난감 상자가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매일 밤 민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영선은 민호의 옷장을 열었다. 작은 셔츠, 바지, 모자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그녀는 한 벌의 옷을 꺼내 냄새를 맡았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민호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민호의 보물 상자였다. 열어보니 조개 껍데기, 예쁜 돌, 그림들이 가득했다. 영선은 그림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어린아이의 서툰 그림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다. 한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아빠, 나라고 적혀 있었다. 영선은 그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민호야,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그녀가 속삭였다. 영선은 하루 종일 집 안을 돌아다니며 추억 속을 여행했다. 그녀는 옛 앨범을 찾아 페이지를 넘겼다. 민호의 성장 과정, 가족 휴가,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베란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경호와 그녀는 자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었다. 영선은 경호를 생각했다. 한때 그녀는 그를 깊이 사랑했다. 그는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날 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그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의 거짓말과 기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5년 동안 그녀의 삶은 사랑이 아닌 의무와 죄책감에 의해 인도되었다는 것을. 어두워진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영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경호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또한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날 밤 영선은 민호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그녀의 꿈속에서 민호는 웃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저는 행복해요. 다음 날 아침 영선은 결심을 했다. 그녀는 경호에게 돌아가 대화를 나눌 것이다. 이혼을 요구할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더 이상 거짓과 비밀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민호의 그림과 곰 인형을 넣었다. 그리고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에는 그녀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과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함께 있었다. 안녕 민호야,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는 이제 가야 해.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영선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택시를 타고 파주로 돌아가는 길, 영선의 전화기가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영선아, 빨리 병원으로 와야 해. 경호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낌에 끊겼다. 영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에요? 경호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가 쓰러졌어. 제발 빨리 와줘. 영선은 택시 기사에게 병원으로 방향을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안감이 일었다. 경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영선은 숨이 가빠진 채로 병원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울음으로 붉어져 있었다. 어머니, 경호 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선이 숨을 고르며 물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영선의 손을 꼭 잡았다. 아침에 그가 방에서 나오지 않아서 들어가 봤더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의식이 없었어. 의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박경호 씨의 가족분들이신가요? 영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뇌출혈이 있었고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영선은 충격에 휩싸였다. 뇌출혈이요? 어떻게? 왜? 이전에 비슷한 증상이 있었나요? 두통이나 어지러움 같은? 의사가 물었다. 영선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말해줘요, 어머니. 경호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영선이 다급하게 물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경호가 6개월 전부터 심한 두통을 호소했어. 검사를 받았는데 뇌종양이 발견됐어. 영선은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가슴을 강타한 것처럼 느꼈다. 뭐라고요? 뇌종양이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경호가 원치 않았어.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다. 너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영선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세계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경호는 자신의 병을 숨겼다. 또 다른 비밀, 또 다른 거짓말. 상태가 어떤가요? 치료할 수 있나요? 영선이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종양은 말기 상태입니다. 이전에 치료를 시작했다면 가능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는 말을 아꼈지만 그의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남편을 볼 수 있을까요? 영선이 물었다. 네, 하지만 짧게요. 그리고 그가 의식을 찾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영선은 중환자실로 향했다.
경호는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다. 영선은 침대 옆에 앉아 경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경호 씨, 그녀가 속삭였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항상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고 해요? 경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뜨였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선을 보았다. 영선아,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다. 돌아왔구나. 영선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돌아왔어요. 경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미안해. 또 거짓말을 했어. 왜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영선이 물었다. 경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넌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 네가 날 떠났다면 그것도 이해했을 거야. 하지만 난 네가 날 위해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았어. 더 이상은. 영선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보 같은 사람, 항상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해. 경호는 약한 손길로 영선의 손을 꼭 쥐었다. 영선아, 난 이제 갈 것 같아. 하지만 가기 전에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말하지 마요. 힘을 아껴야 해요. 영선이 말했다. 경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이제는 말해야 해. 5년 동안 하지 못한 말을.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난 내게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 내가 약했어. 이기적이었어. 우리 아들을, 네 아들을 데려갔어. 영선은 경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녀의 가슴은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함도 느껴졌다. 경호 씨, 그녀가 말했다.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 이해해요. 당신도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것을. 경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하지만 용서할 필요는 없어.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내가 맹인 행세를 한 이유는 단지 널 붙잡아두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어. 난 정말로 볼 수 없었으면 했어. 내 고통을 보지 않기 위해 내가 일으킨 고통을. 영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경호의 손을 잡고 울었다. 영선아, 경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난 너를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그리고 민호에게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말해줘. 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그의 눈은 천천히 감겼다. 기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다. 영선은 침대에서 물러났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의료진이 경호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경호는 이미 떠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고백을 했고 마지막 용서를 구했다. 이제 그는 자유롭게 갈 수 있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시계를 확인했다. 사망 시각 오후 6시 17분. 영선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가슴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화로움도 느껴졌다. 경호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병실을 나오는 영선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경호 씨가.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여자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상실감, 같은 고통, 그리고 이상하게도 같은 평화로움이 어려 있었다. 병원 창문 너머로 석양이 파주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파주의 하늘은 경호의 장례식 날 맑고 푸르렀다. 영선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그녀 옆에 있었다. 노인의 주름진 손은 연신 영선의 손을 찾아 꼭 쥐었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이웃들과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궁금증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5년 동안 맹인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봐온 여자가 이제 과부가 되었다.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불쌍한 여자, 이제 홀로 남았네. 그렇게 헌신했는데
남편은 결국 떠나버렸어. 시어머니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영선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모든 말이 또렷이 들렸다. 5년 전 그녀는 그런 말들에 상처받고 화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경호의 유해는 화장되었다. 영선은 유골함을 들고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경호가 없는 집은 더 넓고 더 텅 비어 보였다. 어머니, 방에서 쉬세요. 제가 차 끓여 드릴게요. 영선이 말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어깨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더 구부정해 보였다. 영선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다가 문득 경호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방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여전히 경호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그의 옷, 책, 안경,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침대 위에는 경호가 입던 잠옷이 깔끔하게 접혀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펼쳐져 있었다. 영선은 책을 들어 표지를 보았다. 용서에 관하여 라는 제목이었다. 영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다가 옷장 문에 달린 오래된 거울 앞에 멈춰섰다. 바로 그 거울이었다. 베이비 모니터를 통해 경호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 그 거울.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지쳐 보였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평화로움이 어려 있었다. 영선은 경호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녀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흔적을 더 느끼고 싶었다. 서랍 안에는 여러 서류들과 함께 봉인된 편지 한 통이 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영선은 편지를 열었다. 사랑하는 영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살지 못할지 알게 된 순간부터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네가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다. 5년 전 나는 우리 아들을 죽였다. 내 어리석음과 무책임함으로. 그 후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민호의 얼굴이 나를 쫓아다녔다. 그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벌을 받고 싶었다. 내 자신을 벌하고 싶었다. 그래서 맹인 행세를 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단지 잠시 동안만 그럴 생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내 일부가 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네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다.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다. 네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보지 않으려고 내 눈을 감았다. 문자 그대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진정으로 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지 돌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가, 너의 강인함, 너의 따뜻함, 너의 모든 것이. 병이 발견됐을 때 나는 치료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진정한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나는 내게 진실을 말하고 싶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영선아, 네가 나를 용서하든 말든 그것은 네 선택이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 스스로를 용서해 주길.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우리 아들의 죽음도, 우리 결혼의 실패도 모두 내 책임이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길. 새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길.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항상 사랑하며. 경호 영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베이비 모니터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아직도 그것을 켜놓는 습관이 있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방이 보였다. 노인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영선은 모니터를 침대 옆 탁자에 두고 창가로 향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고 파주의 하늘은 아름다운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맑고 신선했다. 그녀는 다시 거울 앞으로 돌아왔다. 거울 속의 그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보였다. 더 강하고 더 평화로워 보였다.
바로 그때 영선은 거울 속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았다. 그녀의 뒤에 희미한 형체가 있었다. 그녀는 숨을 멈추었다. 그것은 마치 민호처럼 보였다. 어린 소년의 모습이 거울 속에 희미하게 비쳤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눈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선은 몸을 돌려 뒤를 보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다시 거울을 보았을 때 소년의 모습은 사라졌다. 영선은 자신이 환상을 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민호의 영혼이 그녀를 방문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상한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다. 마치 민호가 그녀에게 괜찮아요 점마, 이제 모두 용서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영선은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다. 그리고 2잔의 차를 들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이제부터 그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다. 두 여자 모두 상처와 후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어쩌면 치유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자 노인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영선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차 가져왔어요, 어머니. 영선이 말했다. 고마워, 영선아.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영선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차를 마셨다. 그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법이다. 밖에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영선은 하늘의 가장 밝은 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민호의 눈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진실과 함께, 용서와 함께. 경호가 남긴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렸다. 스스로를 용서해 주길.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알았다. 진정한 맹인은 경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 모두였다. 과거의 고통을 직시하지 못하고 진실을 피하며 살아온 그들 모두. 그리고 용서, 비록 늦었지만 그것만이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영선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민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항상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어쩌면 경호도 그렇다는 것을. 창밖으로 별이 더 밝게 빛났다. 새로운 시작의 약속처럼.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순간 그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토록 오랫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등을 돌렸을까요?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거짓말과 배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용서해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우리를 더욱 깊은 슬픔 속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영혼의 속삭임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